음, 53번, 55번, 그 다음에 좀 넘겨가지고 60번 세 가지를 빠르게 한번 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53번 잠깐 보면요. 학교 안전 7대 시책이 무엇입니까? 그 다음 페이지 봐보세요. 박스에 1부터 7까지 있습니다. 한번 동그라미 쳐보세요. 재난안전의 재, 생활안전의 생, 그 다음에 교, 폭, 약, 동그라미, 7번에는 응급 동그라미, 응급처치 전체 동그라미, 응급처치 동그라미.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렇게 외웠습니다. 교생이 재직하는 경우에는 교생 재직하는 경우에는 폭약을 응급처치해라. 말은 안 되지만 이렇게 외웠습니다. 저는 교생이 재직하는 경우에는 폭약을 응급처치해라. 교생 재직 폭약 응급처치 7가지 분야입니다. 알아두시면은 여러분들이 편리합니다.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세부 내용도 한번 읽어보세요. 7가지가 있다. 이거 여러분들 이렇게 7가지 분야 중에 아는 대로 얘기해라. 이렇게 물어볼 수 있거든요. 아는 대로. 학교 안전 7대 분야를 아는 대로 말해봐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워두시면 수월합니다. 55번은요. 화재가 발생했어요. 어떻게 할 건가? 화재. 302페이지 보시면 즉시 대응, 초기 대응 묶어가지고요. 즉시 대응과 초기 대응을 묶어가지고 초기 대응으로 해볼까요? 초기 대응. 초기 대응에서는 어떻게 해요? 일단은 불이 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빠르게 119에 신고하죠. 제가 말 3통하라 했죠. 3통. 보고, 신고. 119에 신고. 상급기관에 보고, 통보.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아울러 어떻게 돼요? 아울러 그 학생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요? 피해 학생에 대해서는 병원 후송. 학생에 대해서는 병원 후송. 또 피해 시설은 어떻게 돼요? 시설은 증거 조사나 이런 것들 위해서는 접근 통제가 필요합니다. 학생에 대해서는 후송, 시설은 접근 통제. 그 다음에 전체 직원들에 대한 비상 소집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사후 조치는 어떻게 돼요? 사후 조치는 어떻게 돼요? 시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시설 복구를 해야지. 예산을 학교 시설 재난안전공제회에서 시설 복구비를 받아서 시설 복구를 하고 또 학생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요? 학생에 대해서는 어떻게 여기 안 나와 있는데요. 학생에 대해서는 치료 지원입니다. 다친 학생에 대해서는 치료 지원, 치료비 등 지원해 주는 거, 내지는 또 수업 대책 같은 게 있습니다. 또 맨 마지막 줄 보세요. 맨 마지막 화재 예방 교육 및 체험 훈련, 문제점 개선은 안전 계획 정비. 그거를 그거 써보세요. 그거는 뭐예요? 그거는 재발 방지입니다. 재발 방지는 안전 교육이 있습니다. 또 뭐예요? 여기는 없습니다만 안전교육, 그 다음에 정기적인 시설 점검이 있습니다. 시설 점검. 세 번째는 지역 협력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안전교육, 정기적인 시설 점검, 세 번째는 지역 협력, 이런 것들이 재발 방지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초기 대응, 사후 조치, 재발 방지. 사후 조치의 2가지는 사후 조치가 맞아요. 근데 맨 마지막은 재발 방지로 가시면 좋겠습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 나온 사전 됐고, 초기 대응, 사후 대응. 그 다음에 60번은요. 만약에 여러분들 행정실장으로 가지는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행정실장으로 가지는 못해. 그런데 경북에서는 실장이라면이라는 예를 들었어요. 아마 예전에는요, 한 10여 년 전에는 발령받은 첫 사람도 정말 작은 학교에 실장으로 가는 경우가 있었어요.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실장으로 보내진 않습니다. 지금은 교육과 훈련을 시키고 또 윗선에서 충분히 교육시키죠. 왜 그러냐면은 학교가 그만큼 너무나 다양해졌어요. 복잡해지고, 다양하고 복잡하고 또 이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학교가. 많은 인원이 이제 함께하고 그렇기 때문에 신규를 행정실장으로 발령낼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그 실장이 되면 어떻게 쾌적한 교실 환경을 구축할 것인가? 첫 번째 보시면 어떻게 돼요? 그 교육기자재 확충. 쾌적하게 위해서는 교육기자재를 교육기자재 최신 기자재를 확충해 주는 것도 필요하죠. 두 번째는 여기는 휴게공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휴게공간도 뭐 틀린 건 아닙니다. 휴게공간. 세 번째는 친환경 소재로 교체해 주는 거죠. 예를 들어 성면 제거. 성면 제거 같은 거 필요합니다. 성면 제거. 쾌적한 위해서 성면 제거. 내지는 친환경 소재로 인한 교실 환경 개선. 또 하나는 뭐 이런 것들도 있겠습니다. 공기 정화 식물이라든가 미세먼지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공기 정화 식물이라든가 그런 미세먼지를 위해서 공기 정화 식물 내지는 공기 정화 장치, 뭐 공기청정기 같은 공기 정화 장치, 그 다음에 방충망 이런 것들도 이제 이런 것들 쾌적화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63번, 65번, 63, 65, 67, 63, 65, 67 세 개 한번 해보실래요? 여러분들 꼭 스스로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써보셔서 참여하지 않으면 남는 게 없어요. 참여해 보셔야 된다. 63번의 예산의 종류입니다. 예산은 여기 있습니다. 본예산, 수정예산, 추경예산인데요. 본예산은 회계연도가 있습니다. 회계연도, 국가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죠. 근데 교육청의 회계연도는 3월 1일부터 시작해가지고 2월 말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회계연도가 이제 그 회계연도 개시 전에 다음 회계연도를 위해서 세운 예산을 본예산이라고 합니다. 통상은 원칙이죠. 원칙. 그 국가 같은 경우에는 9월 달에 다음 연도 회계 예산을 수립합니다. 국가는. 교육청은 이제 3월 1일자 회계연도를 그 예산을 위해서 12월에 또 학교 같은 경우 12월에 예산을 편성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이 있고 이게 중심이죠. 수정예산은요. 수정예산은 본예산의 내용이 확정되기 전에, 의결되기 전에 바꾸는 것은 수정예산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만 본예산을 편성하고 의결하는 과정에서 의결 전에 바꾸는 것을 수정예산이라고 합니다. 편성 이후 의결하면 확정되는 건데 의결 전에 바꾸는 것을 수정예산이라고 하고, 그러면은 추가 경정 예산, 통상 추경이라고 하죠. 추경 예산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의결 이후에 의결되면 확정되는 겁니다. 그 의회에서 의결돼서 확정된 이후에 바꾸는 것을 추경 예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정 예산은 의결 전, 즉 성립 전에 바꾸는 것은 수정, 성립 이후에 바꾸는 것은 추경이 되는 겁니다.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65번은 원칙, 학교 회계의 원칙이 있습니다. 원칙. 첫 번째 보실까요? 310페이지. 건전재정 원칙이라고 있습니다. 건전재정. 설립 목적과 교육 방향에 따라서 운영되어야 한다. 이것은 학교 회계의 가장 큰 원칙 중에 하나죠. 원칙. 이 설립 목적과 교육 과정에 따라 건전하게 관리 운영하여야 한다. 그냥 불투명하고 또 자의적으로 회계를 운영하면 안 된다. 건전하게 목적에 맞게 운영해야 된다는 일반 원칙입니다. 회계는 독립의 원칙입니다. 원칙. 그것은 모든 원칙은 예산은 그렇습니다. 이제 회계연도에서 편성된 예산은 회계연도에서 집행되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회계연도를 위해서 편성된 예산은 회계연도 안에 집행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는 불용액이 되는 거죠. 사용하지 못하는 불용액이 되는 거죠. 회계연도 독립원칙은 그 다음 연도를 위해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회계연도 내에 편성된 것은 그 회계연도 안에 집행되어야 한다. 독립의 원칙이다. 각각 다 다르다.
내년도의 회계와 올해 회계가 다릅니다. 올해 소진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수입의 직접 사용 금지는요. 금지는 요즘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과거에 옛날에는 학교 수입이 있을 때 학교 수입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입이 예를 들어서 사용료라든가 뭐 수수료라든가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예전에는 행정실장님이 호주머니에 넣었다가 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걸 가지고 또 학교 일에 쓰고 넣었다가 쓰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면은 안 됩니다. 어떻게 해요? 수입의 직접 사용 금지는 뭐예요? 들어온 수입은 그 금융기관에 예치했다가 써야 되는 겁니다. 예치했다가. 직접 사용하면 안 되고 예치했다가 쓰는 그런 원칙이 있다. 직접 사용 금지. 그 다음에 예산 총계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은 뭐 학교회계의 세입세출을 모두 학교회의 세입세출 예산에 편입한다. 예산 총계주의. 그 세입세출 들어오고 나가는 것은 모두 다 학교회계에 편입해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예산의 목적의 사용 금지. 이것은 뭐 어느 거나 똑같은 거죠.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하게 되면은 이것은 횡령이 되는 겁니다. 횡령이 되고 또 배임 횡령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목적에 맞게 써야 되고 그 예산을 다른 이용이라고 하는 것은 다를 이자입니다. 다른 데 사용하려면은 학운위의 심의를 거쳐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교육행정직에 들어오시는 분들의 가장 큰 업무는 회계입니다. 회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계의 제 원칙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67번은요. 회계 담당 공무원으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투명성 있고 투명성, 공정성, 책임성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가장 중요한 건 투명성, 공정성, 책임성 이런 거죠. 그래서 투명하게 처리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투명성을 써놨죠. 투명성. 여기서는 학교 회계는 투명하게 되는 이유는 뭘까요? 학교 회계는 뭐예요? 그 개인의 사적 재산이 아니죠. 이것은 학교 사적 재산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것은 공공의 공적 목적에 제공된 재산이고 공공을 위한 재산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의 개인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면 안 되는 겁니다. 또 아울러 투명하게 사용해야 되는 거죠. 공적 재산은 투명성이 생명입니다. 공적 재산은 투명성이 생명이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업체 선정이라든가 감소, 검수, 뭐 대가 여러 가지 일련의 다 돈과 관련된 그런 사안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투명하고 공정하고 책임 있게 처리하는 게 원칙입니다. 사례를 썼는데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실제 행정실장의 사례입니다만 이걸 얘기하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아직은 그 직원이 안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과거에 다른 동아리 활동이나 뭐 학교 행사 활동에서 했었던 그 투명 있게 했던 사례를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과거에 여러분 사례. 그래서 학교 회계의 가장 본질은 투명성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69번, 70번, 69, 70, 그 다음에 73번 한번 볼까요? 한번 보세요. (69번) 보시면 예산을 집행하는데 교사 복지와 학생 교육 지원 두 가지 사업 중에 한 가지 사업만 추진해야 돼. 예산이 어느 쪽에 사용할 예산이 부족해요. 그래서 두 개 사업 중에 하나만 사업해야 돼. 하나만 사업해야 돼요. 어디다 쓸 것인가, 실장으로서. 여기 있습니다. 예산 절차를 준수한다. 예산 안내한다. 그래서 예산 요구서를 취합한다. 그 수요자들에게 예산 요구 취합한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산 요구서를 취합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절차와 기준입니다. 절차. 어떤 예산조정협의회, 즉 협의회를 구성하겠습니다. 협의회. 예산을
사용하는데 예산 조정 협의회를 구성하겠습니다. 협의회를 구성하는 거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여기서 기준을 설정해야 되는데 기준은 여기서는 한목적성, 타당성, 시급성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중요도와 시급성을 바탕으로 중요도, 시급성 정말 중요하고 시급한 걸 위주로 어떤 기준을 설정하셔야 됩니다. 절차와 기준이 들어가야만 여러분들 득점할 수 있습니다. 예산 조정 협의회를 거쳐서 그 안에서 중요도와 시급성을 바탕으로 예산을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 만약에 보완 조치 같은 거 어떻게 돼요? 또 아울러 그 결정된 예산에 대해서는 학운위의 심의를 통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울러 보완으로는 어떻게 돼요?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사업은 집행 잔액이나 추경을 통해서 일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것들 필요합니다. 70번 보시면은 이것도 예산이 부족해요. 이런 문제. 예산이 부족한 상황을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왜냐하면 실장의 몫이거든요. 이게 몫인데 예산이 부족해요. 10억 공사인데 7억 있고 확보 3억이 부족해. 교육청에서는 지원 불가. 부족 예산을 실장이 어떻게 할 것인가. 왜 이렇게 나한테 어려운 거를 해야 되나. 여러분들 3억 원어치 여러분들 사재를 털어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럴 경우에는 우선은 여기는 사전, 실행, 실행 단계, 집행 단계 나누는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돼요? 우선은 자체 해보세요. 학교 자체 예산으로 가능한 부분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체 예산. 학교 자체 예산. 자체에서 어떻게 해요? 그러면 자체 예산 중에 우선은 학교 자체에 전용 가능한 예산, 법적으로 전용이 가능한 예산이 있는지, 또 남아있는 예산이 있는지, 자체 예산으로 충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끌어모으겠습니다. 또,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외부 재원 유치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외부 재원 유치. 학교 자체 예산, 안 되면 외부로 나가야죠. 외부 재원 유치에서 어떻게 돼요? 누구에게 손 벌릴 거예요? 우선은 어떻게 돼? 지자체에서 나가는요. 지자체에서는 대응 투자도 있겠고 여기는 아니면은 교육경비 보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교육경비 보조금. 지자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적법한 절차 내에서 교육경비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능력 있는 교장과 실장이라면 또 이렇게 협력을 요구할 수 있는 거죠. 지자체 예산이 있습니다. 교육경비 보조금을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울러 어떻게 돼요? 아울러 안 되면 민간으로 가야죠. 민간. 외부에 있는 민간은 누가 있을까? 민간으로 가면은 학부모 생각해 볼 수 있죠. 학부모, 지역의 독지가, 또 내지는 어떻게 지역의 기업 있습니다. 기업 1419 같은 걸 맺어서 지역의 기업 내지는 지역의 독지가나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발전 기금을 모으는데도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또 해보면 어떻게 돼요? 내부에서는 부족한 예산을 전용이나 이용 가능한 거 찾아보고 또 아니면은 자체 재원 마련을 위해서 노력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아까 말씀 못 드렸는데 시설 사용료라든가 수수료를 최대한 모아보는 거, 또 내지는 낙찰 잔액 같은 게 있습니다. 낙찰 잔액 같은 게 있으면은 혹시 활용할 수 있는지, 또 예산을 또 절감할 수 있는지 해서 최대한 모아보고 안 되면은 지자체로 가고, 더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어떤 교육 기부를 통해서 받는 그런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통과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73번 학운위가 나왔는데 학운위도 단골 손님이죠. 학운위에 대해 설명하는데 개념 읽어보시면 어떻게 돼요? 개념. 학부모, 교원, 지역인사들이 참여해서 학교 교육의 민주성, 투명성, 책임성까지 해도 좋습니다. 여러 학교의 학부모, 교원, 지역인사가 참여해서 학교 경영에 민주성, 투명성,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심의기구. 자문기구가 아니라 심의기구입니다. 자문은 임의적인 거고 심의는 필수적인 거거든요. 심의기구입니다. 심의기구. 그래서 설치해 보시면은 국공립은 필수, 사립은 자율입니다. 사립도 대부분 학운위는 설치되어 있습니다.
구성은 누가 돼 있어요? 학부모 위원, 교원위원, 지역위원. 셋으로 돼 있습니다. 학부모 위원, 교원위원, 지역위원. 셋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 수는 참고로 보시고, 자격 참고. 그 다음에, 임기는 2년으로 돼 있고, 2 플러스 2입니다. 2년 플러스 2년. 4년까지 가능하죠? 그 다음에, 무급이고, 어떤 그런 무급입니다. 어떤 봉사 개념이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능은요, 기능은 학교 운영의 거의 대부분의 기능에 보시면 학교 운영의 거의 대부분의 것들을 심의합니다. 학교 운영의 주요한 사항은 다 심의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학교 규칙, 교육과정, 교과서, 교복, 예산, 예결산, 급식, 운동부, 수익자 부담 경비, 발전기금 등 주요 사항은 다 심의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통과하고 75, 76, 77, 78까지 4개 한번 볼까요? 75부터 78까지 네, 또 보실까요? 75번을 보시면요. 시설 개방에 대한 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 학교 시설 개방에 찬성하나요? 반대하나요? 통상 교직원은 반대가 많은데요. 여러분들은 찬성 쪽으로 가는 게 좋습니다. 좋습니다. 찬성. 결론부터 얘기하면 찬성합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정규 교육 과정 시간에는 학생들이 사용하지만 그 나머지 시간에는 지역 공동체가 함께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왜 그러냐면은 그 학교를 만드는 것은 누가 만든 거예요? 학교는 우리 전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세금으로 만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역 주민의 세금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교육 과정 이외의 시간에 그 지역 주민들이 활용하는 것이 맞다고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지역사회에 함께하는 것이 또 학교를 또 지역사회에 개방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학교가 훨씬 더 지역 주민과 어떤 참여 공간으로 또 변화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하죠. 사례는 이건 참고로 보시면 좋겠고 그렇습니다. 그런 이유 본인이 찬성한다. 그 다음에 76번은요 폐교의 활용 방안인데요. 여기 보면은 활용 방안에 빨간 글씨만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교육용, 사회복지, 문화시설, 공공체육, 소득증대, 균형유치원, 지원시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폐교가 된 위치를 바탕으로 도시 근교형 폐교, 도시 안에서의 폐교는 뭐 하면 좋을까요? 도시 안에서의 폐교는요, 예를 들어서 문화시설이라든가 공공체육시설 같은 것도 좋습니다. 도시 내에서 문화시설, 사회복지시설, 공공시설. 그런데 읍면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읍면 같은 경우에는 읍면 및의 소득증대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읍면 지역의 교육용 도서관이라든가 이런 것들, 교육용 시설, 소득증대시설. 그런데 산골 관광지역이 있습니다. 산골 관광지. 이런 데는 균형유치원 지원시설 같은 경우에. 그래서 도시 근교, 읍면 중심지, 그 다음에 시골, 산골 관광지 같은 경우에 나눠가지고 이런 것들을 제시하면 더 좋겠습니다. 77번 같은 경우에는요, 통폐합입니다. 통폐합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통폐합에 찬반이 있습니다. 이게 박스를 보실까요? 학부모가 반대할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학생 같은 경우에는요, 통학 수단을 만들어주는 게 좋아요. 아니면 기숙사나 통학수단, 통근버스 같은 거죠. 통학버스. 그 다음에 학부모는 경제 비용이 많이 들어. 경제적인 비용이 많이 들어. 그래서 어떻게 돼요? 어떤 경제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통폐합 이후에 교육비 지원 같은 것들을 실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교육비 지원도 필요합니다. 또 하나, 방과후 학교를 통해서 사교육비를 줄여줘야 됩니다. 교육비. 동창회 같은 경우에는요,
자기 학교가 없어지기 때문에 오는 어떤 서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념관을 만들어주는 게 필요합니다. 기념관. 또 하나는 수영 업무를 보다 보면 어떤 그 명칭을 이렇게 신설학교, 신설대체이전 같은 게 있습니다. 신설대체이전 같은 게 있어요. 신설학교에다가 그 명칭을 집어넣어 주는 게 있습니다. 과거의 학교 이름을 신설학교에다가 이제 그 신설학교에다 그 이름을 사용하는 거죠. 대체이전, 신설대체이전 같은 것들도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의 어떤 지역사회 소멸될 우려가 있습니다. 폐교가 되면. 그래서 지역 주민에 대해서 문화공간, 지역 주민들의 소득 증대 공간으로 만들어주는 것도 반대를 무마시키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됐고, 그 다음에 78번 협동조합을 보시면 협동조합이 무엇인가? 이것도 이제 개념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 한마디로 얘기하면 학교를 기반으로 하는 교육 경제 공동체입니다. 학교 기반 교육 경제 공동체입니다. 즉 학교 기반 교육 경제 공동체인데 사실은 학교 기반으로 하는 학생, 교직원, 학부모, 지역 주민이 함께하는 학교를 기반으로 학생, 교직원, 학부모, 지역 주민이 함께하는 교육 경제 공동체다. 학교를 기반으로 학생, 교직원, 학부모, 지역 주민이 함께하는 교육 경제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주로 사례는 주로 사실은 학교 매점이 가장 많습니다. 매점이 대부분이고요. 교복이라든가 뭐 버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면 기대효과는 여기는 나와 있습니다. 기대효과 제가 그냥 설명드릴게요. 기대효과는 세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교육적 측면, 경제적 측면, 사회적 측면 세 가지의 기대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교육적 측면에서는 어떻게 돼요? 교육적 측면에서는 학생들에게 경제교육, 창업교육, 또 이런 교육적 측면이 있습니다. 경제교육에 대한 그 어떤 기회가 되기도 하고요. 살아있는 경제죠. 매점을 학생들이 스스로 운영하게 되거든요. 학생들이 스스로 운영하고 또 학부모들과 학생들이 경영하기 때문에 경제교육의 장이 되는 거죠. 또 그 경제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교육적으로는 어떤 경제교육의 장이 되고 경제적으로는요 저렴한 이익이 마진 없이 주기 때문에 마진이 거의 없죠. 주기 때문에 어떤 운영자 마진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 저렴한 양질의 물건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경제적 효과가 있습니다. 양질의 물건을 저렴하게. 마지막으로 사회적으로는 지역사회의 어떤 소상공인들의 물건을 직접 구매하기 때문에 지역사회와의 협력하는 문화, 지역사회에서 생산하는 농수산물, 내지는 공산품 이런 것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지역사회 협력의 분위기가 강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적 측면, 경제적 측면, 사회적 측면에 장점이 있다. 네, 제가 그 다음 여기까지 하는데요. 그 다음부터는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어떤 거냐면요. 81번부터 쭉 보시면 그 지역의 문제입니다. 지역교육청에서의 어떤 이념이나 라든가 교육이념, 지표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거예요. 지역적마다. 그래서 강의를 하는데 큰 의미가 없습니다. 광주에 내지는 대구에 등등 이렇게 부산의 방향 이런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자기 지역에 대해서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기가 지원한 지역에 대해서 아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여기 다 해설을 해놨습니다만 이런 것들은 그 지역마다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강의는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교육청 있죠? 교육청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셔가지고 비전, 목표, 추진 방향, 중점 추진 과제 이런 것들은 출력해서 꼭 읽어보셔야 돼요.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 다음에 더 한다면 최근에 우리 교육청이 중점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이 있어요. 중점 추진 사업. 그것은 그 신문에 나와 있습니다. 중점 추진 사업. 홈페이지도 있고 신문에 나와 있습니다. 중점 추진 사업을 꼭 보시고 가셔야 됩니다.
그것은 해년마다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험 문제 가능성이 있거든요. 있습니다. 그 교육감님이 추진하는 중점 추진 사업이 있습니다. 꼭 보시고 가셔야 됩니다. 대략 또 그 다음에 시간이 되면은 여러분들 예상 문제도 풀어보시면 좋고요. 제가 기출 문제의 중요한 부분은 다 풀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부족한 강의 여러분들 열정적으로 마지막까지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이 이런 면접이라고 하는 과정을 잘 통과하셔가지고 학교 현장에서 정말 그 청렴하고 공정하고 책임감 있고 이런 정말 누가 봐도 대한민국 교육 공무원이다 라고 하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공무원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